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연임 사전 작업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헌법을 부정한 거짓 주장입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의 방향은 국민적 공감대가 큰 부분을 먼저 고치는 단계적 개헌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신 수록, 지방자치 강화,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그 내용으로 이미 여러 차례 공론장에서 축적되어 온 헌법 개정 과제들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딴지부터 놓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를 담아야 합니다. 그 당연한 과제를 황당한 음모론으로 가로막는다면 훗날 역사 앞에서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3월 1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테러 수장이 이란 전쟁을 지지하지 못한다며 오늘 사의를 표했는데요. 차철우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겨냥해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백악관 행사에서 쿠바를 점령하는 영광을 누리겠다며 해방이든 점령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를 매우 약해진 국가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미국은 앞서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방식처럼 쿠바에도 유사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재 쿠바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 전국적인 정전 사태까지 겪으며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역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쿠바는 과거 냉전 시기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만큼 이번 발언이 갖는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앞세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며 반미 국가들을 직접 압박하는 공세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예,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해서 이경열 전 앙고라 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리드멘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지 한 18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직자가, 당국자가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라는데요. 양심상 더 이상 전쟁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지지하지 않는다. 라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로비에 의한 그 압박에 의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보통 언론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데는 트럼프 진영 중에서도 상당히 조금 진보적인 반대파들이 많이 포진하고 행정부에는 상당히 강력한 마가 세력들이 포진하는 게 그렇죠. 보통인데 예. 이 조 켄트 국장의 사임 표명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내에서 첫 대형 균열이 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양심에 꺼린다. 그리고 그 전쟁할 명분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스라엘의 꿰매에 빠졌다는 얘기도 맞고. 그래서 그동안 세계 여론들이 짐작해왔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양심 선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켄트 국장의 사의 표명이 첫 대형 균열이 보인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요걸 계기로 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트럼프 진영에서의 균열, 분열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진작에 시작이 됐는데 예. 조 켄트 국장의 사임 표명으로 그 흐름이 상당히 강해지지 않겠느냐. 사실 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다 이겼고 이제 공격할 목표도 남아있지 않은 만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계속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마가 세력 내 특히 이제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마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전쟁 명분도 없고 이 길어지는 전쟁,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지금 뭐가 우선순위 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균열이 크게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찌 보면은 켄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임 인준을 받은 고위 관료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의를 표명하고 이제 트럼프의 그 전쟁에 대해서 뭔가 반대의 입장을 냈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로 이 관련해서 사임 이 뭐 행렬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언론계 방송계에서는 터커 칼슨이라든지 예. 또 마조리 그린 의원이라든지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린지 그레엄 의원이라든지 하는 이제 트럼프 강력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예.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사실 국제적으로 이 전쟁은 그 어떤 공감도 얻지 못하는 전쟁이다. 명분이 부족하다. 뭐 그 작전명이 장대한 분노라고는 하는데 이란이 어떤 장대한 분노를 일으킬 만한 뭔가를 했느냐. 핵 협상 중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마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 오만 외무장관이 중재해서 핵 협상이 됐고 오만 외무장관에 따르면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 갔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친 건데 결국 전부 그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협상은 하나의 눈속임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죠. 장대한 분노 미국이 느낄 게 없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이란이나 전 세계에서 장대한 분노를 느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오히려 전 세계가 장대한 그럼요. 분노를 느낄 것이다. 지금만 해도 사실 정말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분노해야죠. 예, 해야 합니다. 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분열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빠져나올 타이밍을 좀 실기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3월 11일 날 악시오스랑 얘기할 때 전부 파괴했으니 이제 더 이상 공격 목표가 없다 했을 때 나왔으면은 좋았을 것을 지금은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키나와에서 예. 제 30일 연대 해병대 2,500명을 지금 중동 전선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그래요?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말쯤에서 도착하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해병대라 하면은 이제 상륙 작전하는 부대일 텐데 예. 정령 그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 전쟁은 굉장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미국 해병대 오키나와에 있던 미국 해병대원 약 2,500명이 중동으로 가고 2,500명 있다. 정도. 예.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좀 이어나갈 생각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런 해석이고 또 며칠 전에 트럼프가 말하기를 중국 방문 일정을 한 달 정도 그렇죠. 연기하겠다. 그런 것도 다 연결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아니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란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공격을 이어가겠다. 수비가 아닌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도 사실 만만치 않은 지금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럼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금 아껴두었던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서 상당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로 예. 지금 생각이 되고 어제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 라리자니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란이 지금 장대한 분노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미사일로 미국 계속 공격해 나갈 것이고요.
이 이란은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이 버티면은 결국에는 이란이 자기가 이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쟁, 전투에서 화력 면에서는 조금 모자른지 몰라도 전쟁, 전략, 그런 외교 이런 측면에서는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란이 한 2500년 전에 배운 교훈이 있어요. 예. 그리스를 쳐들어간 페르시아 전쟁이 있죠. 예. 그때 졌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가 잘 버티거든요. 50년을 버텼어요. 그리스가. 결국 이란이 졌습니다. 그때 뼈저린 교훈을 받았죠. 그래서 이 버티면 이긴다는 그 작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미국 아주 곤란한 형국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 특히 그 해병대가 진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부담 정도가 아니죠.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될 거예요. 치명타를 네. 입게 될 것이다. 지금 마가 내부의 분열도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도대로 다 떨어지고 있고 전쟁은 전쟁대로 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트럼프는 치명타를 입고 중간 선거 이거는 도저히 희망을 가져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동맹들의 참전을 촉구해오던 트럼프는 돌연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파병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가 꽤나 많이 화를 냈다는데 유명한 우리 속담이 생각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예, 표세준 기자 리포터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란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언행을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수해국들이 직접 함정을 보내야 한다고 공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안보의 가치는 자유진영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라며 동맹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요구했습니다. We want to have it for good purpose. We're undertaking this massive operation not merely to ensure security for our own time and place. Ancestors have done for us many, many years ago. This is the duty and the burden of a free people. 하지만 미 행정부 내부에선 대통령의 돌발 행보와는 미묘하게 결이 다른 기류가 감지됩니다. SNS를 통한 파격적인 요구와 달리 외교 실무 라인에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여러 국가의 협력이라는 원론적인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 장관은 미 측의 요청 여부에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SNS 메시지를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진 않지만 향후 제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전쟁 상황인 호르무즈 해협 투입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미국의 구체적인 구상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네, 이경열 대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트럼프가 이제 오늘 전한, 현지 시간 17일에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나토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이 파견 요구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합군을 파견해달라 이런 요구를 철회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광인한테 진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 한국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있지만 먹긴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나토가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말이 사실이든 진심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말을 고지곧대로 그냥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병, 군함 파견 요청은 없던 거로 하고, 그동안 해왔던 신중검토라느니, 예. 또 긴밀협의라든지 이거 딱 중단하면 돼요. 아하. 예, 딱 얼굴 돌리면 됩니다. 그건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예. 만약에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 줄 알고 그만 멈추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사실 트럼프가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뭐 5개국에 대해서 이 파견을 요청한 것 자체가 좀 무리수였는데 본인이 요청을 하면 정말 올 거라고 생각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의 그 성정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전쟁도 뭐 베네수엘라처럼 하루 이틀 만에 끝낼 거라고 오판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치 자기가 부르면 다 올 것이다. 얼마 전에 평화위원회라는 거를 자기가 평생 위원장이 되는 그 국제협의체를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중요한 나라 하나도 안 갔어요. 자기가 부르면 다 올 줄 알았겠지. 그리고 이번 파견 요청도 그냥 SNS에 띄워놓으면 얼씨구나 하고 다들 올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가장 그 친하다고 얘기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전부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인지 유럽에서 이 비협 조적으로 나오니까 그 트럼프 측근에 의하면 최근 들어서 가장 화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인 것 같다. 네. 본인은 좀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면 바로 오케이 사인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다. 그렇습니다. 화를 낸 게 비단 그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걸 겁니다. 예,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미중 회담 이게 이제 연기된 이유도 사실 전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시그널이다. 그럼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파견 요청한 것도 잘 안 되니까 요청을 하는 거고. 맞네요. 네.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일단은 UAE가 요 이제 파병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줬네요. 동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UAE만 지금 그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에서 걸프 지역에서 좀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병에 대한 가장 크게 입는 나라죠. 예. 그렇죠. 입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병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고 깊은 생각을 했을 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까 이제 트럼프가 파병에 대해서 약간 이제 취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제 뭐 협조든 아니면 논의든 뭐든 그만둬야 된다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예.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과연 할지는 또 예. 의문 부호를 찍을 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파병 요청도 없거니와 만약에 청해 부대를 이쪽으로 파견을 한다고 해도 임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 약간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또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그 어떤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때는 미국에 있는 상대방 나라의 대사를 불러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나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외무부나 국방부의 장관을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SNS에 딱 그 몇 자 올린 것이 전부였고 예. 다만 16일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리 조현 장관한테 전화한 건 있었죠. 근데 그때도 횡설수설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조현 장관이 국회 나와서 이게 요청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적까지 있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검토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청해부대 거기 가까운 데라고 보낸다고 해서 그게 임무가 전혀 달라지는데 새로운 임무를 주려면 국회 동의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 예, 그렇군요. 일단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런 요구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직접적인 어떤 SNS의 이 요청에 대해서 외면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역풍이 이제부터 불어오는 어떤 신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확대 해석한 건가요?
확대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시죠. 예. 역풍이 이제 좋은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인심을 완전히 잃은 거죠. 지난 맞습니다. 1년 동안에 관세 전쟁 했죠. 베네수엘라 쳐들어가서 그 대통령을 납치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린란드를 뭘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유럽하고 또 척지는 상황 뭐 등등 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견국은 중견국대로 지금 그 연합하고 있고 또 글로벌 사우스는 글로벌 사우스대로 뭉치면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떨어내기 위한 그러한 그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지금 미국은 상당히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 군사적 요청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외면한 것이 굉장한 좀 어떤 신호탄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예. 비단 전쟁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미국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저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녹아 나오는 그 행태가 이번 요구에 대한 거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9일에 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방미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런 파견 요청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파견 요청을 지가 철회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파병을 안 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그 언론 보도와 함께 하나는 그 군함을 보내기는 자위대 함정을 보내기는 하는데 조사 연구 목적으로 보낸다 하는 방법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정입니다. 전쟁 지역에 자위대의 병력을 파견하면 안 된다는 헌법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어떻게 우회해서 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보내든 안 보내든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아주 예민한 시기에 괜히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대면을 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모양입니다. 예.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9일에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경열 전 앙고라 대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윤석열, 어제는 명태균 씨와 피고인석 앞뒤로 앉아서 서로 안부를 물었다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재판에서는 부인인 김건희 씨와도 과연 안부를 묻는 상황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이용훈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씨와 명태균 씨가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17일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 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윤 씨는 아내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윤 씨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과 대응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측은 여론조사는 명 씨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관련 계약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측 역시 실제 제공 횟수는 공소장보다 적다며 같은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김건희 씨가 같은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윤 씨 부부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천 약속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와 강혜경 씨, 김태열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다음 달 14일 김건희 씨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중순 변론 마무리 방침까지 밝히면서
이 사건 재판은 다음 달부터 더 큰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예, 정구승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죠. 윤석열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이 됐고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으로 나왔군요. 예. 윤석열과 명태균이 피고인으로 앞뒤로 앉아서 서로 안부를 물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인 상황이고 예, 예. 서로 같이 공범으로 했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상호간에 증인이 될 때만 변론이 분리되는데 물리적으로 분리된다기보다는 판사님께서 이제 변론 분리하겠습니다라는 형식적으로 분리만 될 거고 앞으로 함께 계속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과 같은 재판에 맞습니다. 섰던 그런 모습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김건희 1심에서 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혹시 그 1심이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번 판결이 사실상 브로커와 돈 대신 용역을 뇌물로 주는 업계에 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판결이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 잡힐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법행위, 뇌물을 주면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지난번에는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창원에서는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런 거는 봐줄 결심을 하고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바로 잡힐 거라 생각하고 또 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본인한테만 보내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참모와 캠프에 보내는 것들도 다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러한 그때 무죄를 줬던 논리들은 다 바로 잡힐 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아무튼 김건희 1심의 이 선고 결과를 무죄였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계약서 쓰지 않았다. 뭐 여러 사람에게 이 조사 결과가 전달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거 어떻게 뭐 이게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변호인이어도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논리를 갖고 오거나 사실관계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억지스럽다고 하더라도 이미 있었던 1심 판결에 기대어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현실 계약서가 있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당연히 불법적으로 용역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뭐 배우자 그리고 캠프 그 당대표 등에게 전달된 거고 그 여론조사 자체가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특검이 파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약서 안 썼다. 여러 사람에게 전달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김건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명태균에게 호소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불안을 호소하면 명태균이 본인이 꼭 만들어낼 테니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언론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유죄의 심증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난번 판결이 이상하다고 봐야겠죠. 예. 제가 증거를 모두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그 강혜경 씨와 명태균 사이에서 있었던 이 사건 관련 녹음이나 통화를 보더라도 뭐 홍 몇 내리고 뭐 윤 몇 올려 이런 것들의 통화 내용이나 그걸 윤이 그렇죠, 급하다고 그렇죠. 한다라는 식의 통화 내용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윤석열을 위해서 이걸 했고 그거를 위해서 나중에 돈을 받으러 가겠다. 갔다 오겠다라고 했던 통화 내용 그리고 그거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너무나도 많은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번 1심 판결 논리만을 가져가 와서 파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김건희 1심이 나고 나서 사실 재판부가 정치권이라든지 선거의 지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이제 혐의들이 법적으로 어떤 정량이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한계가 이번 재판부에서도 보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은 너무 재판부를 비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 관점인 것 같고요.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를 리가 없고 특검 역시 이러한 여론조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걸 미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무상으로 받으면 그게 뇌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지난번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이미 제출된 증거 중에서 요약 정리를 잘해서 현출을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재판부가 그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대신 돈만큼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뇌물인가는 너무 간명한 일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예. 근데 그게 여론조사로 간 것뿐입니다. 그의 형식이 여론조사인 것이지 그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돈을 보내는 거와 같은 행위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서 지난번 1심 판사님들 방어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윤석열 재판에 다음 달에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오지 않겠다고 때를 써더라도 그런 구인 명령장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판사님의 재량을 통해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신변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끌려 나오느냐 두 발로 나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거라서 나오긴 나올 겁니다. 일단 변호인 측이 거부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증인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차례 부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증거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죠 했을 때 묵묵부답하다. 이거 역시도 일견의 증거 능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예.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거기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당황을 하며 아니면은 화를 내며 진술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밝혀질 거라고 보입니다. 예. 2심 재판부가 김건희 2심 재판부인 거죠. 이게 이진관 판사를 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믿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상봉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명태균처럼 앞뒤로 앉아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증인은 증인석에 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피고인석과 좀 멀리 거리가 있는 차원이라서 뭐 눈인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안부를 나누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이날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김건희 씨가 약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흘린 이야기 중에 내가 우리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워딩이 있었거든요. 진심일까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진심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같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귀하게 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와서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애틋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아마 곧 재판에서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 어떤 애티튜드를 보는지는 물론 중계가 될지가 아직 미지수라 확인이 안 예. 되지만 참 궁금한 부분이고 아마 보도가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4월 14일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거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김건희 메건매직 재판도 다시 열렸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메건매직한 그 명품을 수수한 금액이 2억이 넘거든요. 정말 많아요. 뭐 시계도 있고 금거북이 있고 백이 있고 목걸이 있고 막 이런데 1심 재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좀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법리적으로는 특검에게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과거에 역할을 했을 때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 자가 뇌물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 대가를 어떤 걸 했느냐를 입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 혹은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인사적 혜택을 줬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징검다리를 몇 개를 건너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검이 그래도 지난번에 유죄를 받기도 했고 김건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증거, 객관적 물증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딛고 이후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인단은 당연히 자신들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처신이었지만 그게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놓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 수소한 것도 이미 입증이 됐죠. 예. 그리고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까지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예. 그쪽에서 잘라낼 수 있는 건 내가 이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었느냐 부분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 즉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았고 그게 부적절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마치 김건희의 출석할 때 멘트처럼 본인을 그렇게 포장하는 식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거라고 보입니다.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술서를 통해서 네. 자수서라 그러죠. 자수서를 통해서 관련한 혐의를 이제 전부 다 밝혔는데 이 부분도 이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어떻게 적어도 외부에는 어떻게 행위를 하고 다녔고 어떠한 실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까지가 확인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증거로서 활용이 될 것이고 아마 공범이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들도 나는 김건희 씨가 그냥 좋아서 줬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나설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그 사이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나 카톡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 등을 통해서 간접 입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런 객관적 물증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3대 특검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과제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들려온 소식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까지 출국 금지를 했다. 요게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것과 그다음에 김건희 관련 디올백 수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예. 네. 2차 특검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수사 영역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검사 출신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의 수사 의지만큼은 확실한 분들로 인선이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분들이 그 양평 고속도로와 그리고 가장 특검이 해야 되는 일, 기존의 수사기관이 왜 이런 것들을 수사하지 못했는가, 혹은 왜 봐줬는가, 왜 덮어줬는가를 수사하는 건데 덮어줬는가. 이 부분은 이제 김지미 특검보님께서 담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오랜 기간 사실 시민단체에서 검사들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밝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에 대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의 혐의라든지 이제 일정 부분에 출국 금지를 할 만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줄 만큼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입증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간 수사의 속도가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7일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끝에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도출했습니다. 검찰개혁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검사의 수사 관여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내 강경파와 전면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그동안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지지층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의 우회적 수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촉구한 민주당 내 강경파의 요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공개된 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에선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과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를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빼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정청이 협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검찰개혁법 최종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민주당 내부적으로 검찰개혁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6.3 지방선거 이후엔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이번엔 보안수사권 존폐 문제를 두고 검찰개혁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예, 끝내주는 분들과 끝장 날 때까지 털털 털어보는 끝장 토론 시간.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수미 대변인님이 상사하신데 제가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 저는 어디 가든 항상 네. 미세먼지입니다. 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예. 검찰개혁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지 아직 소식이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법사위를 통과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루 있다가 아마 이제 이게 완전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법안이죠.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일단 국힘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필리버스터 예고하고 있고. 요거 이제 사실은 어제 민주당 측에서 정청래 대표가 요거 이제 합의안이 마련됐다. 당정청의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쭉 과정들을 한번 세 분께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치훈 부대변인님. 네. 뭐 일단 뭐 좀 말도 많고 탈도 맞아요. 많았는데 예. 어쨌거나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고 통과는 뭐 이 필리버스터라는 말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냥 24시간 연장법, 뭐 연장 수단, 뭐 조금 그 정도기 연기법? 때문에 뭐 통과가 될 거고 사실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특히나 지금 보안수사권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슬기롭게 잘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일단 이번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이 개혁을 추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당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가신 다음에 확실히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혁을 추진할 때 우리가 늘 그 대통령이 그 얘기도 초선원들한테 그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개혁을 추진할 때도 늘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은 과정도 좀 겸손하게 접근을 하면서 국민들의 허락을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 부대변님. 그러니까 뭐 어려운 토론 과정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 각자 그러니까 지지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논란들도 있었지만은 잘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뒤돌아보시면 죄송합니다. 윤석열 자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는데 사실 그때 등 하나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그리고 당에서도 뒷받침해 준 덕분에 이번에 수사 개입,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개입의 다리는 완벽하게 끊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형소법 개정이 남아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저희가 치열한 토론과 또 대통령이 요구하신 것처럼 수기 과정을 통해서 또 지혜로운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변님. 여기는 검찰이 정치를, 그다음에 정치가 검찰을 이용한 시대는 끝났다. 우리 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조율, 특히 SNS로 바로 스스럼 없이 직설적으로 소통하시자. 이번에는 중간자가 끼지 않고 바로 대통령과 당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다. 많은 우려점이 없어졌다. 정청래 당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뭐 검사 전원 해임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재임용 이거는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 개시 통보 이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 사실 제2의 검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중수청에서 공수청으로 수사를 할 때마다 통보를 한다면 또 하나의 검찰 같은 기관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하나의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점.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과 당이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러한 독소 조항들을 없앴다는데 정말 저는 엄청난 승리의 그 결과물이 나왔다 해서 역시 이재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이 검찰 개혁안이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통과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내분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싫지만 좀 이제 분열이 좀 있었긴, 다른 의견들이 좀 도출되기도 했었고, 사실 주말 사이에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이제 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초선 만찬에서도 이 얘기가 또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쩌지 했는데 그게 오히려 해결의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견, 뭐 내분, 뭐 이견이 있었죠. 민주적인 정당인데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떤 정당처럼 이견 제시하면 쫓아내고 그런 정당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당정 관계를 뭐 수직적 당정 관계를 또 주장하시는 것도 아니고 수평적으로 당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견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일단은 대통령 의견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의 위치에 대통령이 지금 일단 이 집권 1년이 만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도 확장, 중도 민심을 좀 더 확 잡을 때까지는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가 생각하는 개혁만이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버려야 된다는 거, 저 이거 뼈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0걸음을 가자고 했다가 뭐 대통령께서 한 5걸음만 먼저 갑시다라고 하면은 좀 그거에 발맞춰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남은 과정도 꼭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또 만약에 남은 과제를 우리가 이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 좀 더 가자는 쪽에 목소리가 힘이 실리는 것보다는 저는 무조건 대통령의 스텝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스텝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게 이 관리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도 뼈저리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 이제 그 9시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에 당정청 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나지 않아서 10시에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거 해결됐대요? 라고 모르는 척 마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셨겠죠? 네, 아마도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경찰 개혁
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이고 또 국민적인 열망이 크다 보니까 당내 이런저런 의견들도 있고 그런 게 또 민주주의 과정이고 수기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토론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1차 내놨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이죠. 그때도 많은 이런저런 비판과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토대로 또 발전된 안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2차안도 그런 토대 안에서 이렇게 또 누군가 생각했을 땐 강한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게 기반이 되면은 지렛대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 과정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힘들더라도 터놓고 지겹도록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해서 정말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대통령께서는 이제 과정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논쟁이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서 약간 개선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그 민주당 트집잡기밖에 안 하잖아요. 진정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힘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검찰 카르텔, 검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건전한 토론, 민주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들께서 특히 촛불 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랬던 수사와 기소 분리, 그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속에서 민주당이 내부의 어떠한 목소리가 격렬하게 나오고 마치 분열처럼 나오는 거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좀 우려스러우셨을 거다. 그래서 이거 한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과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매듭이 대통령을 통해서 아주 시원하게 풀린 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시니까 김어준 씨, 네,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는데 요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수처법 45조 요게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었고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요거는 대통령이 오히려 통째로 빼자 뭐 이렇게 받아들이셨다. 제안을 먼저 하셨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 방송 보셨어요? 부대변인님? 뭐 풀로 못 보고 그 부분을 예, 봤는데 예. 아마도 이 대표께서 지금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견들이 존재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지금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해당 방송에서 사실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 그렇죠.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방송이 좀 사과를 해야 그 방송에 다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검찰개혁 관련 내용에 뭔가 그 추진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우리 이견 없었어요라는 걸 보고하기 위해서 간 건 저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그 방송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대통령실에 대한 사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건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 이 논의 과정에서 거기에 방송에서 나왔던 그 장인수 기자의 그 오보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책임 있는 자세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걸 또 이제 부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뉴스공장에 사실 지금 거리두기 하고 출연을 좀 제한까지는 아닌데 이제 좀 손절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상황에서 정 대표가 직접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본인이 굉장히 역할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걸로도 볼 수 있는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변인 당번인데 보통 그러면 대표 일정을 공유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일정이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네, 김어준 그러셨어요? 뉴스공장 예. 출연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침에 나가서 좀 얘기 좀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갑자기 나가신 거지 않을까라고. 갑작스러운 일정일 것이다. 왜냐면 어제 공지를 보통 해주는데 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아침에 그래서 아마 긴급히 나가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너무 막 해석의 여지를 전 둘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어쨌든 그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시작을 문을 열었잖아요. 그럼 그걸 또 설명을 하는 것도 또 당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채널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또 김어준 뉴스공장만큼 효과적인 채널이 없죠. 진보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취지로 저는 나갔다고 생각하고 어디 언론 특히 보수
여기 니들끼리 내분 싸움 해라 하고 막 부추기는 언론에선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던데요. 전 다르게 해석할 거 없이 담백하게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 그냥 장인수 기자 문제는 차치하고 예. 뭐 그냥 담백하게 많이 보는 채널에 나가야지라는 그 생각으로 나가신 거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과정을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좋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또 틀림해서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 아무래도 손절 거리두기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친명계를 자청하는 몇몇 의원들이 더 이상 나는 거기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 선포를 아예 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딩이 뭐 앞으로 섭외가 와도 출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거리두기 손절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엔 친명과 또 친청 아니면 어떠한 갈등 속에서 누구는 방송에 나가고 누구는 나가지 않고 당내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 방송 출연 자체가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었고 당원들의 많은 우려점이 있었거든요. 정선혜 대표는 바로 그런 우려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안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특정 매체가 오히려 이 갈등 자체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통합의 측면에서 내가 이 매체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종결점을 짓는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심지어 당번 대변인에게도 비공개로 하고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발언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 친명계 쪽에서는 중진 의원 사이에서 뭐 정 대표의 김어준 방송 출연이 코미디 같았다.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매체에 나오느냐보다는 그 매체에 나와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이번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건 애초부터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정하겠다. 지선 이후로 밀어놨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예. 일단 검찰개혁 관련돼서 이 보안 수사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수사기소 분리 다음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진보 진영의 법조인들도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아주 그 소수의 정치 사건에 대해 뭔가 이런 권한을 남용하는 것들이 지적되는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보안 수사권 필요한 거다 분명. 예. 뭐 부산 뭐 돌려차기 남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경찰의 수사가 좀 부진했던 그런 몇몇 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을 분명 어떻게든 만들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논의돼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그걸 아마 좀 열어놓고 좀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대통령 스텝에 맞춰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바로 보안 수사권 얘기 나오니까 법사위 위원 한 분이 보안 수사권은 예외적인 조항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또 선언을 하셨거든요. 또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대통령이 머스킷이시잖아요. 대통령이 그걸 하자고 하셨는데 논의를 좀 해보자고 하셨는데 그걸 바로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분의 소신 인정합니다. 당연히 소신 지킬 수 있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좀 중재하는 쪽으로 안을 내놓는다면 당이 그거에 발맞춰가는 모습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 이후로 아마 이것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렬한 논쟁을 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지만 이 지방선거 이후에 논쟁이 이루어질 때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보법을 대통령의 보법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군요. 요번 검찰 개혁안이 이제 당정청 협의안으로 통과된 걸 보면 일부는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이 됐지만 일부는 이제 이 표현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경파라고 다들 표현을 하셨으니까 법사위 소신파라고 하시죠. 네, 소신파. 소신파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 이거든요. 제가 또 이걸 여쭤보는 게 또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거 이제 대통령 확실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안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의 일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거짓을 보탤 수는 없고 그만큼 뭐 이게 검찰, 경찰 이른바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힘든 겁니다. 네, 쉬운 주제가 아니라 힘든 거고요. 이건 또 어쨌든 저희가 6월 지나서 형소법 개정에서 논의해서 다룰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뭐, 이거를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쪽에서는 뭐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법을
또 실행하는 차원의 행정 단위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우려되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께서는 일단 그런 생각 갖고 계시긴 하지만 또 당에서도 다른 생각 가신 분들 조금 더 개혁적이고 검찰에는 이만큼 아주 요만큼 폐악질도 할 수 없는 여지를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건전한 토론으로 저희는 잘 마무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님. 결국엔 보안 수사권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질이 무엇이냐, 보안 수사권 자체가 무엇이냐 취지는 봐야죠.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자체가 검사가 이제 경찰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 그럼 다시 수사해와. 수사 보완 요구를 하는 게 보안 수사권이에요. 근데 이 보안 수사권 단순히 수사를 보완하라는 게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탐구인 조사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검사에게 부여하는 보안 수사권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게 보안 수사권의 핵심이거든요. 봤을 때 이거는 개혁을 외치시고 민주당 주류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수사다. 보안 수사권 말 그대로 수사이기 때문에 이거 중수청에 넘겨야 된다. 라는 게 핵심 사안이고 아니다. 보안 수사권 말 그대로 보안 수사, 보안이기 때문에 수사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이제 검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핵심 사항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법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1단계, 2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그러면 큰 기둥을 세웠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지붕이나 벽을 만들 때 세밀하게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 완결하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안 수사권을 좀 더 세밀하게 그 문제 악용의 여지가 없도록 우리가 세밀하게 만들자라는 게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로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가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검찰 개혁안이 당정청에 협의안이 마련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헌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개헌을 원포인트는 아니군요. 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요. 요거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좀 추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요게 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대통령이 띄웠던 국무회의에서 띄웠던 개헌안이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헌은 임기 초반에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을 때, 그리고 사실 한국형 대통령제에서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 분권형 개헌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왜냐면 본인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 개헌 쪽으로의 개헌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행스럽게도 초반에도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전 다행이다. 개헌을 사실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면은 선거 전에는 대선 기간에는 내가 대통령 되면 개헌할게라고 하지만 된 다음에는 말을 좀 바꾸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역사적으로.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자. 점진적 단계적 말씀하신 게 87년 이후로 지금 거의 40년이 다 들어 못 바꾸고 있는 이유가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니까 뭔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뭔가 지금 보수 이거 개헌은 정말 우리 당만 의석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당 야당과도 함께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욕심내지 말고 점진적으로 욕심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일단 합의한 것만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해보자. 아마 국민의힘은 반대할 겁니다. 어떻게든. 왜냐면은 그러니까 벌써 얘기 나와요. 개헌이라는 성과를 이재명 정부에 주기 싫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건데 그만큼 국민들께 이래서 개헌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정도로 할 겁니다. 계속 설득을 하면 민심은 못 이깁니다. 결국 국민의힘 결국 끝까지 안 하려고 목리를 부리더라도 민심을 설득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선 때 이거를 같이 이제 투표를 하려면 사실 4월 7일까지는 요 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된다. 뭐 이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가능할까?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야당이 이거를 아까 이제 반대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뭐 연임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 국민의 바보 같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연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개헌했을 때 그 대통령은 연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애초에. 예, 그러니까 아예 있어요 헌법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목리 부리려고 애초에 발목 잡게 하려고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난번에 지난주죠 우원식 의장께서 일단은 개헌안 3개를 이제 냈는데 굉장히 그렇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 당시에 이제 개헌을 하자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는 이 여기에 맞아요. 매몰되다 보니까 이 건전한 논의가 진행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이걸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여기 개헌안을 보시면 불법 비상경 원천 봉쇄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굳이 개헌안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또 다른 미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이 저는 필요하고 당시에 그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의사봉을 치기 직전까지 우리 치고 맞아요. 나서도 그 또 2차 개헌하는 거 아니냐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킬 있었죠. 수 있는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개헌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또다시 이런 미친 비상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 반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5.18 헌법 전문 이 부분도 갑자기 드러난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건 이야기가 진짜,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다 나왔던 얘기죠, 이거는. 맞습니다. 예. 다 나왔던 부분이고 심지어 대통령은 부마 항쟁까지 넣자고 맞아요. 제안을 예.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근거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지만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저는 마지막 기회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 기회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잖아요.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그 김용 전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국민이 성남 시민이 경기 도민이 주인인 거예요. 본인은 머슴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머슴의 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국민 주권 정부는 오직 국민만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안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는 게 바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대통령께서 추진을 하시는 거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에게 필요한 건데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번에 계엄으로 인해서 나라가 전복될 뻔했고요. 정말 국민들 아스팔트 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들이 주인 돼서 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 이런 민주화, 바로 5.18 민주화 정신과 부마항쟁이라는 민주화 정신을 넣자.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국민 주권을 실행하자. 무엇보다 다시 이런 비극적인 계엄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 요건 발동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한 3가지 핵심 사안으로 민주주의의 안전핀을 만들자는 게 지금 개헌의 논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전선동을 해서 마치 연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런 선전선동에 논란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37년 전 헌법이거든요. 그 사이에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리고 이 개헌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 3대 개헌안 정도의 내용으로 개헌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는 크게 무리 없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거 좀 개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끝장 뉴스도 자주자주 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광화문에서 이제 BTS 공연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서울로 모여들고 있고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넷플릭스와 함께 플랫폼 기업과 함께 공연이 전 세계에 중계됩니다. 그래서 BTS 경제학, BTX 노미스 2.0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환 슬로운스 대표님 한번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토요일 8시 저녁 8시부터 시작되고요. 밤 8시부터 네네네. 토요일. 그리고 좌석이 27,000석, 그리고 관중이 다 해서 27만 명이 몰릴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우리 여의도 불꽃 축제할 때 경찰이 3,000명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 6,500명이 투입이 되고 2배 이상. 그리고 경찰 포함 행사 진행 인력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 도로는 4시부터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주변의 편의점들에 이 재고를 100배를 넘게 지금 쌓아놨다는 거예요. 물이나 100배. 뭐 이렇게 간식이랑 그리고 광화문역, 경복궁역, 시청역 등은 지하철에 아예 정차하지 않고 특히 안전관리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영은 아예 근처 매장을 당일 휴점을 했고 우리 명절에도 문을 여는 교보문고도 이날은 오후에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게 돼 있고요. 보시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맨날 그 탄핵 촛불 집회할 때 나갔던 그 규모인데요. 이 광화문 광장부터 이 동시자유 광장을 지나서 서울시청 앞까지 그리고 더 지나 남대문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뿐만 아니라 이 주변 양쪽 골목 도로까지 다 인파가 몰리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브 쪽에서 이 주변 광화문 인근의 그 전광판들을 다 이미 구매를 해가지고 이 아마 주변 도로에서도 다 전광판을 통해서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엄청난 또 음향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표는 다 이미 팔린 상태고요. 표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2,000개 이상을 지금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도로에서도 이미 이제 이 근처에 가지 않더라도 좌석을 끊지 못했더라도 옛날 월드컵 경기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서울 시내 전체가 지금 축제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한 번의 이 빛의 광장이 되겠네요. 네. 그죠? 근데 이번에 눈에 띄는 거는 넷플릭스가 전 세계 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넷플릭스가 이제 사실 라이브 중계를 한다는 건 이제 제한된 실내 행사도 아니고 야외에서 게다가 지금 특히 이제 트래픽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것이냐도 굉장히 관건인데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엄청난 모험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과거에 이제 그 스포츠 중계는 우리 안 한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게 또 이 독점 논란도 있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부 스포츠 중계를 좀 늘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번 이 BTS가 성공이 되면 나중에 이제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올림픽을 독점해서 만약에 넷플릭스만 보게 되면 지상파 필요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경우도 지금 넷플릭스가 다들 기다렸던 BTS의 컴백 공연을 단독으로 최초로 송출하게 되는데 190개국에 3억 3천만 명이 이걸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BTS와 하이브 입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전 세계 이제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데요. 이건 최근에 이제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대만의 101층짜리 빌딩을 맨손으로 올라가는 그 이벤트를 무려 생중계를 했습니다. 사고 날 가만성을 생각해서 약간 10분 정도 딜레이를 주긴 했는데 사실 뭐 엄청난 그 추락사가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670만 뷰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물론 성공을 했습니다. 이 역대 이제 넷플릭스 이벤트를 보면 스포츠 중계 안 한다고 했지만 2024년부터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 경기는 이게 1억 8천만 명 기록을 했고요. 이 누적으로 1억 8천만 뷰를 기록했고 2위도 스포츠 중계인데요. 권투인데 여성 스포츠 테일러와 세라노 경기가 7,4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레노와 크로포드 경기는 4,100만 명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BTS는 5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기록으로는 3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공연으로서는 사실상 아직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일하면서도 사상 최고 기록을 라이브 단독 중계 기록을 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5천만 명이라는 건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 어떤 지상파도 5천만 명 시청자를 단일 국가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190개국에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에 최초로 이 라이브 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나 언론사에서는 힘들어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되면 사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초특급 이벤트들이 다 같이 넷플릭스로 몰려갈 것이고 이미 넷플릭스가 드라마와 영화를 다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데 지금 보시겠지만 이 공연 시장이라는 게 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우리 과거에 음반 시장이 줄어들면서 이 공연과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시장을 이제 넷플릭스가 뛰어들어서 이제 막 크기 시작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투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도 세계적인 공연인데 네. 이 BTS 공연도 전 세계로 투어가 있을 수도 있나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토요일 공연이 BTS의 글로벌 공연의 첫 출발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시작되지만 사실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의 이제 가장 유명한 가수인데요. 그래서 스위프트노믹스, 스위프트 경제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몇 년 전에 이제 싱가포르 인구가 600만 명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에 30만 명의 해외 팬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인가요? 15%의 인구가 몰린 거죠. 그런데 싱가포르 1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0.2%포인트 오를 정도로 GDP를 올릴 정도로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니고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래서 이제 이 관광객들 한 번 오면 한 200만 원 정도 쓰고 간다는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뿐만 아니라 호텔, 그다음에 관광, 200만 달러? 먹고, 네네. 한 사람이 1,300달러 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200만 원 정도. 1,300. 네. 그래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간 도시에는 소비 효과가 1억 달러, 우리 돈 한 그러니까 1,500억 정도 되는 거죠. 여행산업협회 보고를 보면 이 투어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 한 사람이 만든 효과가 100억 달러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관심을 갖는 건 BTS의 이제 공연이 이미 스위프트노믹스를 넘어설 거다. 스위프트는 왼쪽인데요. 149회 공연에 4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GDP 43억 달러고 매출이 이제 우리 돈 한 2조 원 정도인데 지금 그 BTS는 이제 컴백 공연 이후로 예상 모객이 이제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600만 명 정도 공연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티켓 매출만 1.8조 원.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거의 이제 스위프트노믹스를 넘어서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대 매출, 이 또 굿즈도 있고 다른 여러 부대 상품들이 많고 또 팬클럽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있는데 이걸 하면 그 3조 원이 넘을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스위프트노믹스의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규모.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지금 그 돈을 잘 버는 가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령 BTS의 경제적 효과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시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BTS에 있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할 정도로 너네가 BTS구나 할 정도로 이제 그 거의 맞먹는 정도까지 와 있고요. BTS 경제학을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큰 규모로 이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1차 투어 할 때만 해도 79회에 한 6만 명 정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3만 명, 3조 원 가까이 시장이 커졌고요. 이게 이제 BTS 경제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가 이게 단순히 음반 판매라는 그 이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음반 판매 플러스 이게 플랫폼이라고 유버스라고 해서 이제 자체적인 플랫폼이 있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음반도 사고 다른 굿즈도 사고 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순환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구조라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라고 하는데 에라스 투어는 표만 파는 공연표만 파는 그런 시스템인데 BTS는 이제 이런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TS가 이제 K-팝 역사상 또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음반만 600만 장이 팔릴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 수가 또 600만 명 정도 될 거고요. 직접 경제 규모가 또 3조 원, 부대 경제 규모가 또 1.4조 원 정도 되니까 한 거의 5조 원 가까이 되는 이 단일 기업이 단일 이제 그룹이 거의 기업처럼 이렇게 엄청난 그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 군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도 많았었는데 군까지 다녀온 이들이 이제 합체가 되면서
이 공연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공연 방식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물론 BTS 데뷔 연도가 2013년이에요. 13년이고 10년 만에 2023년에 군대를 갔다 와서 2년 지내고 1년 준비해서 지금 컴백을 하는 거고요. 그 뒤로 이제 BTS의 빈자리에 여러 이제 다른 그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했는데 여전히 BTS는 전설이고요. 전설이고 또 강력한 또 아우라를 갖고 있는 그룹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BTS가 컴백을 하고 나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넷플릭스 단독 중계를 하는 것처럼 일단 이거 먼저 보시죠. 이게 이제 내년까지 예상된 BTS의 그 공연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당장 그 4월 9일에 고양 스타디움에서 43,000명이 모일 거고요. 고양. 네, 이게 3회 연속이니까 이것만 해도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되고 그다음 또 일본 도쿄로 가는데 일본 도쿄는 도쿄돔에서 이게 무려 5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곳이네요. 이게 언제예요? 도쿄돔은 4월 17일입니다. 4월 9일 고양, 4월 17일 일본 동경. 네, 그다음에 17일, 18일 이틀 동안 도쿄에서 두 번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 미국으로 가서 템파에서 하고 엘파소에서 두 번 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시티, 그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스탠퍼드,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다시 또 한국으로 가서 6월에는 부산, 그리고 6월 말에는 마드리드, 그다음에 벨기에, 브뤼셀, 런던 등등을 가는데 글자가 잘 안 보시겠지만 한국은 공연장이 43,000명인데 보시면 이 런던 같은 경우 62,000명 들어간 곳이 있고요. 독일의 뮌헨은 75,000명 들어가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팝의 본고장인 한국이 가장 이 공연장 규모가 작다. 그리고 미국의 8월에 미국의 알린턴 스타디움은 무려 10만 명이 들어가는 곳에서 공연하네요. 이걸 다 합치면 내년까지 최소 470만 명 그리고 60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전 세계 투어를 하는데요. 저것도 다 넷플릭스로 중계하는 거예요? 이건 다 라이브 공연 이 공연인데요. 이게 이제 표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표값도 제가 뽑아봤는데 이거 보시죠. 우리 이제 블랙핑크랑 비교해 봤는데 블랙핑크도 2022년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 무려 한 400만 명 정도 공연을 직관했습니다. BTS 표값이 블랙핑크요. 블랙핑크 표값이 한국 돈으로 17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는 20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한국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로 가면 이게 30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BTS는 그래서 얼마냐? BTS는 지금 이제 값을 정해 봤는데요. 이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한국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제 제일 싼 게 19만 8천 원, 그다음에 26만 4천 원. 지금 고양 스타디움에서 26만 원까지 되는데 일본만 해도 4만 5천 엔이니까 이게 4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 미국 VIP 티켓은 1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싸고요. 스페인에서도 68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값이 이것만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몇천억에서 수조 원 가까이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600만 명 했을 때 BTS 공연이 과거도 다르다고 하는 게 기존 공연은 이제 무대가 있고 이렇게 관객들이 뒤로 앉는 구조였다면 이번에 아마 그 비슷한 실험할 텐데요. 그 완전히 360도로 이 관중이 둘러서고 그러니까 이 무대가 벽을 등지고 서는 무대가 아니라 완전히 그 360도 삥 둘러가지고 보고 완전히 회전형 그런 무대라서 시야 제한성이 없고 오히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훨씬 더 많은 그 수용인을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까 470만 명에서 600만 명까지 하는 건 공연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와 다른 게 뭐냐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물론 최고의 가수지만 이 압도적인 공연을 잘하죠.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 BTS는 일단 넷플릭스 공연을 동시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위버스라고 해서 온라인 공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공연은 코어 팬덤이 3,30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연을 오는 사람이 600만 명이고 공연 안 오는 2,700만 명은 온라인에서 위로로 비용을 내고 스트리밍으로 구독할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갖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을 또 창출하는 것이죠. BTS 노믹스 2.0은 다른 그 전에 1.0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는 이제 과거에 이제 과거 모두가 달리 아까 보셨다시피 BTS는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그 공연을 압도적인 공연을 많이 하지만 이게 또 팬덤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종이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BTS가 이제 BTS 1.0 군대 가기 전에 1.0 시절에는 이 압도적인 스트리밍 시장에서
엄청난 팬덤을 모으고 앨범을 팔고 거의 굿즈를 팔고 우리 뭐 카드 같은 거 같이 팔았었죠.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하면서 이 K-팝의 이 글로벌화를 만들었다면 2.0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팬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인 매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앨범을 판다는 건 앨범 한 장 팔면 끝나잖아요. 앨범을 물론 여러 장 사는 팬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이제 팬들이 계속해서 공연을 반복해서 유료로 구독을 하고 또 이 팝업 스토어라든가 라이센싱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어떤 이제 굿즈를 계속 구독을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이제 회원제 모델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음반이라든가 공연의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독형 매출로 바뀐다라는 게 BTS 2.0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네. BTS 공연 이후에 과거 우리 비틀즈가 네. 미국 공연을 갔을 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BTS 공연 이후에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K-팝 팬들이 있고 K-팝 팬들 중에 이제 BTS 음반을 사거나 공연을 왔거나 했던 사람들 이걸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침투율이 지금 12.3%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87.7% 정도 시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600만 명 얘기하고 뭐 3조 4천억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시장의 일부일 뿐이고 올해와 내년까지 공연이 성공한다면 훨씬 더 큰 이 8배 이상의 시장이 남아 있다는 거고 여전히 그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일단 BTS가 아직 이 동남아나 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높다면 일본에서 높다면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 이번에 엊그저께 K-팝 데몬 헌터스가 또 오스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K-팝의 대중화 원년이다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이 그림을 다시 보시죠. 이게 이제 아까 BTS 2.0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이 글로벌하게 노출이 되고 두 번째는 유버스라고 아까 플랫폼 있죠.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가입하고 멤버십 매출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D나 팝업 스토어 라이센싱 소비 같은 것도 늘면서 또 계속해서 추가 매출이 일어나고 다시 이 사람들이 또 오프라인 자기네 마을에 왔을 때 자기네 도시에 왔을 때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콘서트 비용이 아까 비쌌죠. 참여하면서 다시 충성도를 극대화하고 이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음악을 듣는 그런 선순환 구조. 이게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나 그동안의 과거의 그 아이돌 그룹들이 갖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모델을 이제 BTS 2.0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댓글을 보니까요. BTS가 대단하긴 하네요. 네. 넷플릭스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해외 기업 독점 행사에 우리 행정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긴 합니다. 공격이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문화유산 또 지금 심지어 경복궁에서 왕의 길을 따라서 걸어오는 그런 길을 만든다고 그래서 실제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게 아무튼 그 K-팝 산업적인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K-팝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공적 자산을 특정 사기업에서 쓰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또 사실 무료 공연이기도 하고 K 컬처를 또 이 글로벌에 알린다라는 그런 공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제 K-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약간 어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참여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 이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관광객 수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줄었다가 90만 명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2천만 명 거의 차는 정도까지 갔는데요. 일본을 보면 일본은 이미 4천만 명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도 지금 이제 일본 못지않게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지금 BTS 그거 아까 빼먹었는데 BTS 공연 일정이 잡히고 난 뒤에 한국 항공권을 검색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BTS 공연을 계기로 K컬처와 K관광이 새롭게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저는 BTS 공연 이후에는 한국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영 문화특보님 정말 멋진 활약을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넷플릭스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저희 토마토 뉴스에서 집중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의 TV, 모니터 이 숫자가 약 8억 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 유료 기반의 패스트 이 서비스를 넷플릭스가 넘어가는 우리의 또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세기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많은 카카오 프렌즈나 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중국을 보면은 이 많은 게임 캐릭터들이 도시를 투어하면서 세계적인 관광객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외국인 관광객 3천만의 시대를 이 문화와 캐릭터와 공연 그리고 넷플릭스를 넘어서는 패스트 전략 이런 것을 통해서 김구 선생님 꿈꿨던 문화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슬로우 뉴스 우리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잠시 저는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이광재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컨닝도 하고 숙제도 내고 또 이 컨닝 사건이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거 우리가 오픈북 시험 보는 거하고 AI 쓰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 과거의 교육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시대에는 과연 우리는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참신한 발상을 갖고 있는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날카로운 질문과 주장을 한 우리 김가현 스타트업 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그 대표님 그 대학에서 발생한 AI 컨닝 사건을 보면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공부라는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무너지고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내용처럼 오픈북이랑 이제 어떤 게 다르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명문대들 같은 경우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AI 금지를 했다가 최근엔 다들 AI 이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각 수업의 교수님들에게 시험이나 수업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다 이렇게 넣은 상황이고 이런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했다고 해요. 시험 제출을 할 때 AI를 사용하는 수업의 경우 AI 사용 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고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으며 어떤 로그를 했는지 로그를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험의 형태가 아예 바뀌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도 실제로 AI 샌드박스를 도입하면서 과목별로 AI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AI를 사용하는 흐름이 뭔가 이거를 단순히 시험에서 못 쓰게 막는다라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봤었을 때는 우리도 이 AI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향들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능하고 내신 같은 거 보면 주로 이제 암기하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AI가 이런 건 암기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건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요. 지금의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오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스스로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한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것들은 사지선다. 뭔가 그 보기가 있는 것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고 주입식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답을 택해야 되는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정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AI 시대에서는 조금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AI 시대가 원하는 인재는 뭔가 이런 거 볼 때 저는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하는데 AI를 써서 이제 해오세요. 발표를 시키는데 거기에 질문 목록을 띄우게 해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질문을 뭐 한 대여섯 개 한 게 있고 어떤 학생들은 질문한 목록을 보면 그 추적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질문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I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는 힘이 있다면 질문하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결국 중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질문하는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 학생의 사고 수준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암기를 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하고 AI 시대의 인재하고는 달라지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지식의 값이 엄청나게 싸졌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기라는 거는 그걸 이제 외우고 이제 그거 이제 하나의 지식으로 봐주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웬만한 박사급보다 논문도 잘 써주고 수능도 뭐 다 이제 올 1등급 했고 이번에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최고점을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정답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AI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 AI의 능력을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이제 AI 시대가 원하는 인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가장 AI 시대에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문제를 잘 풀거나 어떤 지식이 많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AI 시대에는 기술적인 통찰력과 인간적인 공감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기술적인 통찰력과 어떤 거요? 인간적인 공감. 인간적인 공감. 네. 이게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똑똑한 인재가 될 거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통찰력.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력과도 같은 부분인데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창업을 할 때에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여기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의식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공감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 있어야 AI형 인재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벤처 스타트업 하는 그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이제 휠체어를 결국 이제 그 운동 기구를 만든 분인데,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운동하러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것을 기술적인 통찰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걸 봤는데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기술적인 통찰력이나 인간적인 공감 이런 게 가지려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결국 질문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거기서 정말 근원으로 가면은 질문력 그리고
내가 정말 무언가 직접 내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주도성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AI가 못하는 것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실행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또 실행력까지 나아가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더더욱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과 실행력. 우리 이병철 삼성 회장님이 이제 그 비서나 보고 가면 why 왜를 8번 물어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전권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왜를 질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볼 때 이 AI를 쓰고 있는 나의 자식들이 이거를 한편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저도 이제 AI 이걸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일을 하는데 네. 예, 과거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한 100개씩 외우다가 휴대폰 나와서 안 외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방 가고 나서부터는 노래 가사를 못 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라는 걸 자꾸 쓰게 되면 이 눈으로 봐서 소리 내서 읽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컨닝하는 이런 잔거만 늘어나지 본질적인 사고 능력이 늘어날까? 이런 건 어떤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Y랑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AI가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거다라고 활용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퇴화가 될 수 있겠죠. 사고 능력이라던가. 그런데 오히려 AI를 내가 활용을 해서 내가 훨씬 더 나의 지적 능력이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려면 결국 AI를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정말 그 질문을 함께하는 파트너, 사고 파트너로 활용을 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은 좀 가정에서 양육자분들이 아이가 이렇게 AI를 활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실 너무 고맙게도 챗GPT가 학습 모드라는 기능을 만들어줬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학습 모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건 단순히 보통은 이제 정답 막 말해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정답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으로 끝나서 사용자가 스스로 더 깊은 생각을 하게끔 한 학습 모드라는 기능이 있고요. 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나만의 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만의 잼에 아예 코칭형 대화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하나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파트너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코칭의 사실 본질은 질문을 통해서 계속 그 딥다이브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AI 세팅 자체를 답변을 알려주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계속 나에게 질문을 주는 생각 파트너로 활용을 하면은 말씀하신 우려를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제미나이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쓰는 게 그러니까 딥 리서치하고 사고 모드를 넣어가지고서 그럼 이제 하면은 이렇게 연구를 할까요? 하면 뭐 수정할까요? 실행할까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연구를 수행하는 이 방식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하면 또 질문이 많잖아요. 제미나이도 엄청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만 물어보고 답변을 하라니까라고 해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추적해서 해 나가면은 결국 사고하는 훈련이 되는 것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결국 그런 것에 그 단순하게 그냥 숙제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의 본질에 천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대표님은 IT 기자 생활을 하셨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셨는데 이 미래 세대가 잃지 말아야 될 핵심 역량 이거는 뭐라고들 주로 얘기하는가요?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키워드만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일단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아마 제가 IT 기자임에도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한치 앞을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정답이 있는 세상에서 정답을 찾아야 됐다면 이젠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려면 사실 도전해야 되잖아요. 또 많이 해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AI 시대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회복 탄력성.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데는 그 AI 회사의 CEO인데 네. 매일 아침에 입 닦을 때마다 그런데요. 안 될까 하지 말고 잘 될 거야. AI가 워낙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계속 진짜는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아니면 정말 사회적인 솔루션 문제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한 이제 창의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사실은 되게 역설적이돼도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다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공감. 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호기심게 했는데 이게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언어 지능은 13세까지. 그러면은 이때 0세부터 8세 적어도 13세까지 인간의 호기심을 진작시키는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법은 아직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굉장히 다양한 이 작자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신데, 그쵸. 그거를 또 아이 맞춤형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너 호기심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호기심이 있는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과거에는 영희야, 철수야, 놀자, 뭐 가중아, 바두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의 컨텐츠 솔루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창의성 있는 인재. 너 창의성이 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창의성이라고는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의 영역일 수 있겠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거 개발하면 세계적인 교육학자가 되겠는데? 오, 정말요. 왜냐면 특히나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제 재미있게 얘기를 들었던 게 그 백희성 건축가님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한번 창의성에 대해서 건축가님이랑 한번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백희성 건축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어른이 될수록 어릴 때 그 창의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지 그 차이점 하나를 말씀 주셨는데 그 편견이라고 하더라고요. 편견? 네. 편견이 없으면 어른도 아이처럼 상상할 수 있대요. 근데 예를 들면 아이들은 나 하늘을 날고 싶어. 그럼 하늘을 날려면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어. 중력 때문에 날 수 없어. 이 편견 때문에 그 이상의 그 상상력 디벨롭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견을 좀 제거를 하면 충분히 아이처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는 사실 AI 시대에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훨씬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막 그림 그리기나 뭐 글쓰기, 소설 쓰기, 뭐 동화 쓰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보면은 제가 그린 막 만화책이나 뭐 글쓰기 소설들이 한 20권 넘게 있는데 다 결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끊어져서 새로운 아이템 생각나면 새로운 거 만들고 근데 이제 AI가 있으면은 그때 AI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결말까지 다 만들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AI가 인간의 창의력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창의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결과물들을 아카이빙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어릴 때와 같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줄어들잖아요. 또 내가 어릴 때 했던 그 작품들을 보면 내가 이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네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나 자신을 믿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I가 너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관심 있어 하면은 같이 뭐 스노우 AI로 뭐 동요를 만든다든지 가족 주제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이 뭐 AI 동화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아카이빙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그 창의력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좀 전에 그 편견 이게 얘기 나오니까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질문이 그렇게 많았대. 호기심이 많았대.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러셨대. 그 옛날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다 생선도 싣고 물고기도 싣고 다 실었어 이제. 그러니까 질문 선생님 그러니까 거기 그 물고기하고 다 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물이 없으면 물고기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이어령 학생은 가끔 교실에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AI라는 거는 무한정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그 질문했던 그 기록들이 이걸 아카이빙을 하면은
이것이 결국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러니까 성적표 대신에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의 삶의 기록들이 AI를 쓴 궤적들이. 이 표현이 저는 김가인 대표 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보나요? 사실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세대라고도 요즘 세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사실 거의 막 취업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내 커리어를 좀 스스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뭐 창직이라는 말도 있고 내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들 있잖아. 창업도 그렇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예를 들면은 그동안 도전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들을 많이 쌓았을 때 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세대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세대가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저비용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신만의 어떤 채널, 크리에이터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신의 이제 도전과 스토리를 쭉 아카이빙 해나갔을 때 그게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저도 이제 많은 면접 같은 걸 보면은 젊은이들이 스펙이라는 게 다 똑같아. 그 스펙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거기 돈을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SNS가 블로그도 거래되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SNS에 창작하고 기록했던 그의 결과물들이 그의 인생이라고 봐야 되고 그게 스펙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채널을 만들 때도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걸 말할 수 있는지, 여기서 나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카테고리가 정해지고, 그럼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찾으면서 점점 나를 이제 이 분야로 개척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저 크리에이터들 보면은 뭐 뷰티, IT 다 카테고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창업과 같은 경험을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라 전 이렇게 좀 자신들을 조금씩 스토리텔링을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뉴즈라는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쇼폼 플랫폼을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쇼폼이라는 게 한편은 너무 짧다. 그게 너무 좀 단편적이고 자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쇼폼으로 이렇게 하는 형식이 그 미래 교육의 하나의 게이트? 관문?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전남 CBS에서 아나운서를 했었는데 이제 라디오 단신을 읽으면 한 꼭지를 읽을 때 보통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보통 1분 30초? 생각보다 짧아요. 한 꼭지를 읽을 때 3, 40초 선에서 끊거든요. 생각해보면 뉴스도 한 꼭지를 3, 40초에 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컨텐츠로도 충분히 1분 안에 정말 기승전결해서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서 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숏폼과 롱폼의 차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숏폼은 말 그대로 너무나 방대한 정보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숏폼이고 저런 게 있었네? 저런 거 좀 알고 싶다 하면 조금 더 그것을 깊이 알게 해주는 그게 이제 롱폼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숏폼은 말 그대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포맷이다. 너 이거 먹을래? 이거 볼래? 재밌겠구나. 그러면 들어가면 이제 롱폼이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60분짜리 하나를 찍어가지고서 하면은 1000명이 500명이 본다면 그걸 15분짜리로 4개로 자르면 한 500명이 보고 이걸 한 1분 30초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00명이 보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짧게 해서 거기서 관심을 유발하면 결국은 들어오더라. 쇼폼이든 롱폼이든 결국은 중요한 컨텐츠의 질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완전히 이제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는 유튜브 롱폼도 다 하이라이트 쇼츠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롱폼을 더 노출시켜주는 것도 있고 요즘은 좀 숏폼을 많이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쪼개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본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의 그 교수는 막 3시간 반, 뭐 4시간짜리 이런 거 하는데도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AI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AI를 같이 쓰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진화되는 과정을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풀이는 걔의 머리에 들어가서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질문을 하는 거를 보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과정을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질문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교육을 함께 받고 하는 부분에 더 친밀감이 야, 너 공부해! 이게 아니고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 자체도 새로운 교육 방식이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떤가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실제로 챗GPT를 그 13세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양육자가 어린아이와 할 때는 양육자가 주도적으로 AI를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우리 뭐 동화책 만들어 볼래? 너 어떤 주제 하고 싶어? 아이가 말하면 그걸 이제 거의 양육자가 사용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은 같이 또 결과물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훨씬 그런 뭔가 서로의 교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켜질 수 있겠죠. 더더 또 말로 하면은 또 다 입력도 해주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께서는 아이랑 막 자기 전에 동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막 이제 그걸로 하나의 그 단편 그 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그걸 다 프린트를 해서 눈으로 핸드아웃으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네. 나는 우리 아이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옆에 누워요. 아빠 옛날 얘기 해줘. 옛날 얘기. 그래서 옛날 얘기 좀 하다가 제가 또 자지. 동화책 읽어줘. 뭐 이럴 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동화책 읽어줘라고 했던 부분이 좀 일방적이었다면은 이걸 같이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마치 웹소설을 써나가듯이 예, 그렇게 되면은 함께 진화하는 과정의 교육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건 어떤가요? 그 AI를 앞으로 잘 쓰는 사람하고 못 쓰는 사람하고 이 불평등과 격차. 더구나 지금도 우리가 제미나이나 우리가 $200짜리를 쓰는 사람하고 $20짜리를 쓰는 사람하고 크잖아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더구나 이제 이걸 디지털 적자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뭐 이게 대부분 뭐 제미나이 가입해야지, 오픈 AI 가입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학원을 많이 고급 학원 가는 거하고 이걸 쓰지 못하는 이 격차를 줄여야 될 텐데 이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안 그래도 최근에 제일 관심이 있던 부분인데요. AI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꼭 해드리고 싶은 게 포모 때문에 AI를 활용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AI가 필요한지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내가 이런 AI 도구 중에서 나는 이거 하려면 나는 그냥 제미나이랑 클로드 정도는 충분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오픈클로 이제 그 클로드 코드로 해가지고 이제 막 에이전틱 그거 만들어서 뭐 24시간 AI가 그들이 스스로 일하게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컨텐츠 회사들 대표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게 개발자라면 그렇게 24시간 돌아가는 게 필요한데 컨텐츠 회사의 경우는 그렇게 24시간 돌아갈 필요는 없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거를 아예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씩 이걸 보고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에 필요한 수단이냐 이걸 또 되게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하니까 포모로 나도 그럼 저거 구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구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것도 너무 고민되면요. 그 제미나이한테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필수로 해야 되는 건 뭘까? 물어보면 또 알려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차라리 공공으로 다 가입을 해놓으면 거기 오면은 내가 별도의 가입비 없이 이게 고급 사양을 쓸 수 있으면 좋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서 오게 되면은 이게 아마 저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비싸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협상을 해서 저는 이 비용을 떨어뜨려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또 하나의 공강,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인프라. 과거에는 상하수도나 정리나 철도가 인프라였다면은 이 AI 시대의 인프라를 아파트 단지나 공공이나 역이나 이런 걸 만들어 줄 때 또 하나의 비용을 떨어뜨려주는 측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상 깊은 게 실제로 지금 막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적은 팀으로 엄청나게 높은 밸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런 정말 고사양의 뭐 GPU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스탠퍼드랑 제휴가 돼 있다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대학교나 이런 것들이랑 저렇게 민간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다양한 솔루션들이나 훨씬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 AI 시대의 공공 인프라, 그러니까 리조트 단지에서도 가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이걸 왜 이걸 생각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일하는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구글에서 쓰는 제미나이는 우리가 쓰는 제미나이하고 그 격차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가 삼성 같은 데서 제품을 개발하고 1.0, 2.0, 3.0 이렇게 나가듯이 그들은 훨씬 고급 사양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스스로도 개발하는 서버린 AI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인프라 자체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 AI 시대에 막막해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AI 교육은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딱 하나만 바꾸라면 무엇을 권하고 싶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정답을 찾아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시키잖아요.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지를 제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유치원생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기 제일 좋은 게 자유 시간에 아이가 뭐 하고 노는지 거기서 그 아이의 재능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시켜주면서 너의 재능을 찾아봐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주고 자유를 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이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AI 시대에 제일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조금 사적인 질문인데요. 만약에 지금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대학생한테 하나의 질문을 낸다면 또는 해결 과제를 낸다면 뭐를 내고 싶으세요? 해결 과제?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협오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사랑하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 결국은 더 많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만드는 과정, 그걸 통해 결국은 솔루션을 해결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우리 뉴즈의 김가연 대표님, AI 시대에 이 쇼폼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이제 수학을 좋아했었는데요. 수학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수학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구상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가 살까? 이거가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지구의 이제 표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바다의 면적을 빼야죠.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면적을 빼야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답이 없는 건데 그 바퀴벌레를 추산해 나가기 위해서 사고를 하나하나 날카롭게 마치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나가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이 하는 논리 수학,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 1학년 때 우리 그 미국에서 온 교수님이 물리 시험을 봤는데 제가 18점을 받았거든요. 18점을 받는데 받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시 수학에 대해 상당히 자신이 있었는데 이 암기 중심의 공부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겠느냐라는 그 뒤에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원히 질문하라. 그리고 미래는 와 있다. 너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와 있는 미래를 발견하려면 수 없는 질문이 이어지면 그 미래의 주인공이 너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치아 닦으면서 걱정되는데 인간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이런 측면도 있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AI 도구를 잘 활용하면 수많은 박사들을 나의 비서로 써서 세상의 진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인간이 AI의 지배가 아니고 AI를 이용해서 인간을 더 사랑하는 멋진 내일을 만들어 보시죠. 주말에 BTS 공연 우리 모두 함께 보면서 김구 선생님의 문화의 나라, 그걸 꿈꿨던 것을 함께 꿈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